현대인들의 언어가 사실 되게 거칠어요. 그리고 해상도도 너무 낮고 세계와 자아가 하나라고? 이게 무슨 문학적인 말이냐? 근데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구나, 잊어버렸구나.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 뭐였냐면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막 깨달았다, 불교든 깨달.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네. 뭘 깨달았다는 게 뭐야? 우주의 원리와 나라는 것이 일려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색깔 아니면 향기, 느낌, 촉각이라는 거는 외부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인 거고.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작가 최사장입니다. 하나의 고전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고전을 동시에 펼칠 때 숨겨져 있던 길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개별적인 고전이나 철학서만으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길어 올릴 수 없지만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흥미롭고 신비한 경험이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빨리 공유하고 싶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편안한 문장으로 다듬어 지면 위에 펼쳐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제야 준비가 되어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저희 시간에도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어렵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읽기 만만치 않다, 뭐 이런 표현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감부터 맛보게 되는 독자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무한한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요점을 정리해주는 쪽집게 선생님처럼 딱딱 짚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입니다. 자, 이미 입문 서적으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꼽히죠. 1권, 2권에 이어서 특이하게도 영화의 프리퀄처럼 이제 0이라고 하는 제로라고 하는 숫자를 달고 나왔는데요. 바로 오늘 그 저자 최사장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왜 제로입니까? 되게 이제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 2까지 내셨고 이제 3권이 나와야 될 순서에서 이제 제로, 네. 0이라는 숫자를 달고 나왔습니다. 만만치 않게 두꺼운 책인데 먼저 이 그 거꾸로 간 표기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3권이 아니고 제로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네. 번째는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앞서 1, 2권이 그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러니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원전 5세기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1권부터 2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 고대 이전, 기원전 5, 6세기 이전의 시대를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순서로 앞서 있어서 제로였고, 또 두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대 이후부터 다뤘었던 어떤 철학이나 역사나 고대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 사실 이제 이원론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서양 철학에서 어떤 그 분리되어 있는 나와 그렇죠. 세상이. 네. 근데 반면에 고대 이전의 시대는 사실 이론론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있다. 그래서 제로라는 제목이 적절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짓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앞서서 나왔던 이제 1, 2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이제 철학의 출발점, 사고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이번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 최초 출발점으로서 마치 그 무에서 이제 유가 시작되듯이 그렇죠. 제로라는 숫자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서문부터 인상적입니다. 이제 파란이라는 행위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이제 문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코끼리 길들이기 같은 그런 것이죠. 코끼리를 몽둥이로 그 때림으로써 그가 어떤 자아성을 이제 상실하고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수동적 존재로서 이제 길들이는 과정인데 그것을 이제 현재 우리와 이제 빗대어서 은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책이 원래 예상보다는 좀 다 쳐내서 사실 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가 해야 되는지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비유한 어떤 단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됐던 것이 이제 파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 파잔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 중에서 이제 몽둥이를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아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의식을 얘기하는데 그 현대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파잔을 당하는 그 코끼리나 그 행위 파잔을 하는 그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라 뭔가 어떤 길들여짐과 그렇죠. 강요에 의해서 그렇죠. 그 자기의 의지가 아닌 사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뭔가 다른 것들의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의 질문들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 내 모습은 아닌가? 현대인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현대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처럼 느껴져서 가장 먼저 그 단어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코끼리뿐만이 아니라 매를 맞는 코끼리뿐만이 아니라 그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들도 어쩌면 그 영혼을 파괴당한 존재들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인간을 강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희생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고안하고 만드는 사람들 역시 이미 이전에 인간 본연의 어떤 심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서의 어떤 관계들을 맺어 나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개의 그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위대한 스승과 이제 거대 사상. 이 두 개가 이 책의 주제가 될 것이고 또한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위대한 스승을 통해서 이제 거대한 사상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현대 우리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이제 출발점의 그 두 소재를 이제 그 골라내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명사라든지 역사를 분석하는 방법이 천만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전쟁으로 분석하는 방법, 뭐 가장 유명했던 청균쇠처럼 어떤 도구라든지 또는 뭐 어떤 물질로서 분석해내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기원전 5세기부터 지금까지 영향 주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의 중심을 이제 사상, 생각과 인간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그 풀어내고자 했던 그 출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것들 소재 중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선택되어야지만 그 말하자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책이 그 가장 좋은 출발점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편한 면도 있었고 편한 면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그 주체로서의 위대한 스승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듣기가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말하고 있는 그 주체로서의 현자들을 좀 중심으로 두면 이해하시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현자들이 그냥 현자로서 남아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책 파트마다 사실은 그걸 좀 기획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투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친근하다는 측면에서 그 스승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스승이 했던 말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사상가들 또 이 사상가들이라든지 어떤 이념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되면 철학이라든지 좋아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만 서로 대립되는 형태들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떤 작가의 주관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어떤 작가의 신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의 어떤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진 않으셨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철학에 이제 이끌리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이제 컨트롤을 하시면서 책을 쓰셨는지. 말씀해 주셨던 게 지데노비아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1권, 2권, 제로 전체 다 그 리뷰들 많이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근데 객관적이지 않고 왜 치우쳤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객관적인 어떤 기계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권부터 지금까지 객관적인 책이란 건 없거든요. 그렇죠. 뭐 교과서가 됐든 문제집이 됐든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시대와 작가의 사상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써야지 중립적으로 써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을 써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의 사실 그리고 그 사실 노력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뉴스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뉴스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거 뉴스에 나온 건 다 사실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편집하고 순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요구하죠. 어떻게 믿으라는 거. 그렇죠. 네네. 그 주관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 책도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상들을 좀 정리하긴 했지만 그걸 꿰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분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독교든 뭐 서구 철학이든 아니면 동양의 사상이든 보면 다 이론론으로 귀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아니면 어떤 독서가 많이 부족하시거나 어떤 인문학을 처음 공부하셔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아 이게 확립된 이론인가 보다 원래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해석한 거죠. 기독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불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설득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쓰여졌구나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네. 설득이 잘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종교라든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도 본인이 설득당한 것이 객관성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 이제 귀결되는 것이 이제 버마 일치라고 하는 네, 버마 이력. 네. 그렇죠. 세계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론론적 세계관 쪽에서 이제 시각이 그 확립이 되면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다뤄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론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이 있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단지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것이 더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저술을 하시게 된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졌어요. 후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 뭐였냐면 서구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서구 철학을 공부했고 이제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막 깨달았다, 뭐 불교든 뭐 깨달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네. 뭐 깨달았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동양 사상에서는 말로 할 수 없다 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말로 한번 풀어봐야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관심 가는 대로 좀 읽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읽다 보니 여러 가지 고전들을 병행해서 보다 보니까 버마이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우거든요. 버마이려라는 걸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게 그런 뜻이죠. 범은 브라흐만, 그러니까 인도 용어에 그냥 브라흐만이라는 우주 전체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아는 우리 한문으로 나자 쓰는 아트만을 이제 한역한 건데 우주의 원리와 나라는 것이 일려 하나다. 다르지 않다. 네, 이것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 버마이려? 그래, 뭐 세계와 자아가 하나인가 보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암기하듯이 알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사실 체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와 자아가 하나라고? 이게 무슨 문학적인 말이냐? 근데 곰곰이 다른 이론이 없이 생각해봐도 외부에 있는 세계라는 거, 여기 까만색 마이크가 됐든 뭐 종이가 됐든 테이블이 됐든 이것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중2 때 알았어요. 중2 때 중2 때 많은 걸 알게 되네요. 이거 뭔가 가상은 아닌가 말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학교와 선생님이 이렇게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춘 거지. 그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맞거든요. 왜냐면 색깔이라는 것은 검정색이든 하얀색이든 이게 진짜로 이 테이블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감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광원에서부터 온 것이 내 망막을 여기서 자극하고 펼쳐지는 현상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 뇌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색깔 아니면 향기, 느낌, 촉각이라는 거는 외부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인 거고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로 내 내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외부에 닿을 수는 없고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간과 공간은 배경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펼쳐져 있고 사물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인류가 있는 거니까 하필이면 우리가 공간적 3차원과 시간적 1차원에서 그냥 눈을 뜬 것뿐이지 진짜 세계 모습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내 외부에 있는 세계라는 것이 보고 있는 자아와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나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을 같이 느껴보고 싶었어요. 독자분들하고. 이 책 안에서 그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종교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게 힌두교였어요. 저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네네. 하긴 인도만 해도 그러니까 전 세계 한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고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버마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그 힌두교에서도 이제 그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과연 실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가 좀 듣고 싶었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네네. 내 외부와 내 내부가 관계를 맺고 있고 혹시 일체되어 있는 것이 그 어떤 경계선으로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 세계에 대한 어떤 사고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 그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현대인들의 언어가 사실 되게 거칠어요. 그리고 해상도도 너무 낮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심지어 이제 우리는 과학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과학에서는 광자와 빛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광자가 빛이지 빛에너지가 광자 아니야.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우리 감각이 만들어낸 일으켜 세운 거고 그 광자라는 것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서 에너지 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고려하지 수 못하죠. 없다. 예,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왔다. 어느 시대나 자신들을 현대인이라 불렀을 때니 그 시대에. 그렇죠. 그리고선 그 시대의 어떤 지식이 끝까지 왔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이야기는 합니다만 의학책 같은 걸 보게 되면 황당한 것들이 예전에 뭐 그 원시 시대에도 뇌수술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 몇 세기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손도 안 씻고 환자를 치유했던 수술했던 뭐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자신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의 그 끝에 와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불과 몇백 년 후에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걸 그렇죠. 알게 되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0년의 현대도 그렇게 오욕 혹은 왜곡된 지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반대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잊어버렸구나. 오히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읽어나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제로라는 책은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그렇잖아요. 그 담고 있는 내용이 궁금해야 읽는 것인데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들의 어떤 흥미와 관심에서 조금 다른 주제로서 이제 집필이 됐고 1, 2권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책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모든 작가들이 자기의 독자들을 겨냥해서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대중 작가가 됐고 정말로 중고생서부터 이제 80대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집필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나이대에서 읽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책을 읽어내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게끔 층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번 책 지대노벨 제로를 읽으면 아마 역사적인 게 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 서구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동양 역사가 어떤 이랬구나. 흐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경험과 지식이 있다라면 삶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또 다른 부분으로서 이제 그 깨달음을 좀 얻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그렇죠. 거고. 아마 한 3, 40대 정도 됐으면 요 정도를 얻으실 거예요. 아, 그래? 고전들이 이론론을 다루고 있구나를 아셨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이것저것 많이 체험했다. 그러신 분들은 그지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 이론론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정리해서 썼네 까지도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작가님의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입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이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책을 읽어나가는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연령대에 따라서 이것을 역사책으로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사상사로서 볼 수 있고 또 누구는 이것을 하나의 삶에 대한 에세이로서도 해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그 이 나이대에는 이 책을 읽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또래와 그 경험이라면 그런 것들이 읽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다. 괜히 대중 작가가 아닙니다. 이걸 다 고려해서 쓰는 거예요, 정말로. 배웁니다. 네, 배웁니다. 제가 왜 대중작가가 되지 못했는지 철저히 오늘 깨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 책은 더 얇은데 왜 덜 팔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1, 2권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소소한 관심사가 가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거세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관심은 특별히 없고 그냥 쉬는 거. 네.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쉴 때는 어떤 걸 하세요? 그냥 생각하세요? 아니면 산책? 요즘에 그냥 심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번 책을 집필하고서 사실 마음이 좋았거든요. 내가 뭐 인생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챕터를 내가 완성했구나 네. 하는 듯한.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었냐면은 내가 돌보지 않았던 일상이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책도 안 읽고 그냥 한번 좀 놀아봐야지 하고 그냥 좀 심심해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노는 쪽은 제가 아마 작가님보다 더 선수일 것 같은데 좀 네, 노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네. 죄책감입니다. 맞습니다. 네, 죄책감을 맞아요. 없앨 수 있으면 노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는 책들이 거의 게으름에 관한 책인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게으름이란 우리가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쓰듯이 게으름도 한번 펑펑 써봐라. 시간을 펑펑 쓰는 그 사치를 한번 누려봐라. 정확히 짚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원죄 같기도 해요.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산업사회 시대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앞서 이야기한 프로시안식 교육 방식, 게으름은 죄고 성실 근면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휴일날 낮잠 한 번 자고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이 이상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제가 작가님보다 노는 쪽엔 좀 일가가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리시면 아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저 대중 작가의 길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놀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질문을 또 드린다는 것도 다음 책으로서 좀 준비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또 찾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지대합은 그 하나의 어떤 챕터가 완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지대합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서 또 다른 책을 집필하실 건지 뭔가 대략적인 구성이라도 좀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못 다룬 게 논리적으로 보면 뭐 고대 이전도 다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현대 이후는 다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다뤘던 게 1, 2권이었는데 이번에는 동양과 인도를 좀 다뤘는데 한국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하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아직 다루지 못한 부분이니까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을까는 좀 의심스럽고 좀 준비가 좀 되면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래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팬으로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써주셨다면 우리가 또 알고 싶어하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멋지게 써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앞에 시간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잘 서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팔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안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이 책을 이제 만나게 될 독자분들에게 책에 대한 작가로서 덧붙이는 한마디와 인사를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리뷰를 다 보거든요. 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 뭐라 하더라? 에고 서칭? 에고 서칭. 일어나자마자 그 최 사장부터 검색한다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독자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면 5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지데노비앗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면 제목이 싫으시다는 거예요. 지적 대화에 넓고 얕은 지식. 저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기발하다라고 생각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정말 공통적인 안 보시다가 공통적인 리뷰가 빨리 볼 걸 그랬다. 그랬으면 요거를 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을 공부했을 텐데 빨리 볼 걸 그랬다. 뭐 그렇게 하는 리뷰가 제일 많아서 요번 책도 그렇습니다. 요거 미루지 마시고 네. 어렵게 쓰지 않았으니까 네.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앞에 놔도 괜찮을 만한 책이라서 요거 읽으시면은 나중에 뭐 이제 사상이나 철학이나 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보시고 사실 그런 기대는 있어요. 이번에 개정판 앞에 서문에 그렇게 썼었는데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알았거든요. 5년 동안 이제 책을 쓰면서 뭘 알게 됐느냐면 내가 글을 쓰고 싶은 게 아니구나. 글 쓰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독자와 대화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받거나.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제로가 같이 우리가 읽은 다음에 저는 이 다음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다음 얘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독자분들이 좀 지혜로우신 분들이 좀 읽은 다음에 같이 대화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다음으로 갈 수 있게끔 새로운 질문들이 던져지는.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책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깊게 파기 위해서는 일단 넓게 파야 된다. 고층 건물을 올릴 때는 그 기반을 다질 때 굉장히 넓게 팝니다. 왜냐하면 높게 올리기 위한 그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전 이 책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이 책을 읽고 흥미로운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을 깊게 알아볼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 호기심이 어디에 미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들인데 바로 그런 입문서이자 친절한 안내서로서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신 작가님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겠습니다.